자, 여기서 잠시 세인, 우리가 따라하고 있고 모방하고 있는 그 세인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세인. 세인이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지 잠깐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하이데거는 아까 인용문에서 봤듯이 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세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서양식 복식을 하고 있죠.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복식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큰 옷을 입었다가 작은 옷을 입었다가 꽉 끼는 옷을 입었다가 요즘엔 통바지가 유행인가요? 옛날에는 나팔바지였는데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럼 그 유행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바로 이게 세인의 옷 입는 방식인데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특정하기 힘듭니다. 유행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람, 범인이 있는가? 범인?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폰이라도 스마트폰은 일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정말 절절히 느끼고 있거든요. 자, 아이폰,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그 문화를 낳게 되었는데 이 문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 유행, 이거 그 아이폰을 개발한 잡스가 의도한 건가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성공할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너도 나도 들고 다닌다? 그거를 잡스가 의도했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유행 자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 조작을 해서 사람들이 따르게끔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유행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 유행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물론 아이폰을 개발한 건 잡스겠죠. 하지만 유행시킨 것은 잡스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유행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아이폰이 유행한다. 말하자면 어떤 폰 문화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문화로 이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행을 쫓을 때 그 유행의 시발점인 어떤 물건이 생산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 그게 보편성이, 평균성이 또는 기준이 되었는지 그 이유,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이런 스마트폰 같은 어떤 유행과 관련된 것 또는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행들, 관습들, 문화적인 것들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의범절. 도대체 모두가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사용하게끔 누가 의도했는가? 이거 특정하기 힘들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범유행하게 되었는가? 예의범절이 요즘 유행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의범절은 지켜야지 사람이지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수치이고 누가 이런 생각을 유포한 걸까요? 특정하기 힘듭니다. 어떤 개인을, 어떤 장본인을,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짚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만약에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인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모두에게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걸까?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강조하죠. 말하자면 하나의 세인의 존재 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는 데에는 우리 각자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각자가 기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사용할 줄 몰랐었는데 사용할 줄 알게 됐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게 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이 일종의 보편적인 폰 사용이다 라는 어떤 세인의 존재 방식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존재 방식을 더 굳혀주게 되고 더 정당화시켜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지하철의 예를 들어보죠. 사실 이 지하철을 탄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넓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처음에 가게 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될 관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정치인은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어디에 그 카드를 갖다 대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진을 찍힌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표를 갖다 대야 되는가 또는 카드를 갖다 대야 되는가 개찰구에서, 그 다음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에 서 있는데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또는 왜 누워 있으면 안 되는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가, 꼭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한 명 앞에 있을 때 그 사람 뒤에만 서야 하는가, 옆에 서면 안 되는가 등등등. 근데 여긴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괜히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승강장에서 제가 옆으로 쓴다거나 앞으로 쓰면은 새치기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눈총을 받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지하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내릴 것인가, 내가 내릴 정류장이 몇 개 안 남았다 또는 한참 가야 된다에 따라서 나는 앉을 곳 또는 내가 있을 위치를 지정하는 데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앉은 다음에 또는 서 있는 동안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내가 내릴 역이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밖을 봐야 하는가 아니면 저 전광판을 봐야 되는가, 전광판에 계속 광고만 뜨는데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가 등등등. 자, 목적지까지 가는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조카들 외국에 있을 때 와가지고 이번에 같이 외출하다가 교통카드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지하철에서 내릴 때 문에다가 카드를 갖다 대야지 문이 열린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안 속더라고요. 똑똑해가지고. 자, 근데 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진하면 애들이 영악해서 그랬는데 저 같으면 속았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하철을 제가 지금 잘 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못 탔었어요, 혼자서.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혼자서 지하철을 잘 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철을 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사물을 또는 제도를 이용하는 법을, 그 방식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는 무엇에 기여하게 되는가? 이 지하철 사용이 하나의 관행처럼, 세인의 존재 방식, 생활 방식처럼 자리 잡게 되는데,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하철 사용법을 몰랐더라면 내가 지하철에 승강장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갈 경우 새치기 한다라는 의식을 갖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하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치기를 하네? 라고 눈총을 줄 수 있고 비난의 눈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꼰대가 돼가는 거죠. 자, 꼰대. 자, 우리는 꼰대가 하나의 어떤 특정 연령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만 꼰대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이데거식으로 따르자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꼰대인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고 무언가에 익숙한 한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사용할 줄 알게 될 때, 예를 들어 지하철,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지하철에 들어올 때 서서 오지 않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들어오지? 눈총을 줍니다. 왜 저 사람은 노약자석에 앉아있지 젊은데? 눈총을 줍니다. 뭔가 우리는 무언 중에 끊임없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단속을 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완장차고 단속반이 되는 거죠. 왜? 지하철을 탈 줄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하철 사용자가 됨으로써, 지하철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됨으로써 나 자신이 이 지하철 사용 문화, 즉 세인의 생활 방식이 하나의 표준으로 널리 퍼지고 또 강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지하철 사용 문화의 어떤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이 지하철 사용 문화에 적어도 지하철을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 순응할 수밖에 없게끔,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데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을 서면 사람들은 내 뒤에 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죠. 세인의 독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아까 인용문 맨 앞줄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었죠. 타인들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다. 우리는, 인간은, 현존자는 대개의 경우 타인들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인의 통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인의 통치를 하이데거는 독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용문 중간에서 말하자면은 삶의 일상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한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는 한에 있어서 이미 나는 세인의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인의 규제에 따르고 있고 세인의 통제에 응하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일상의 난남, 일상의 하나하나가 다 세인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수행되고 그 말은 내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인이다. 결국 나는 내 일상은 세인의 독재 통치하에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게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나의 일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주인을 좀 더 고급지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체입니다. 나의 일상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바로 세인입니다. 일상성의 주체는 세인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일상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나의 삶이 아니게 됩니다. 나의 삶 대부분이 일상인데 그 주체가 주인이 바로 세인이라면 나의 삶은 엄밀하게 따르자면 나의 삶이라기보다는 세인의 삶이 됩니다. 나는 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세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켜서 비본래적인 실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존이란 존재한다는 뜻인데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비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거죠.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래적 실존. 그리고 비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비본래적 실존. 그리고 세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결국 비본래적인 실존이다. 왜냐하면 나만의 참된 삶이 아니라 세인의 삶을 나는 대신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본래적인 나의 삶이 아니죠. 비본래적인 나의 삶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도 비본래적인 실존 양태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인입니다.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하지만 그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세인, 인명적 존재인 세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 되죠. 그래서 인용문에서 하이데거는 타인들의 통치의 현존재가 예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썼었죠. 타인들이 그에게서 그의 존재를 빼앗아 버렸다. 타인들이, 즉 세인이 나로부터 나의 존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의 실존을, 나만의 삶을, 나만의 존재 방식을 세인이 뺏었어요. 박탈해 버렸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무엇이죠? 세인을 따라하는 삶, 세인을 모방하는 존재 방식,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고유한 존재를 세인의 독재에게서 뺏겨버렸다. 이게 하이데거의 진단인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하이데거는 이렇게 세인의 존재 방식을 따라하는 삶이 비본래적인 실존, 즉 참된 내가 아니라 세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하이데거 말하는 그 반대되는 개념, 본래적인 실존, 내 자신이 나의 일상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 방식, 그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세인의 삶을, 즉 타인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세인과는 다르게 사는 것, 타인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뜻하겠죠.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아마도 하이데거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 본래적인 삶일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견해와 입장과 결단과 결정과 선택, 이 모든 것들을 지하철 사용법 포함해서 다 세인이 지배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내가 참된 나 자신이 되고 내 삶의 주체가 세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이데거의 진단대로라면 우리의 일상이 세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인을 모방하지 않고 나만의 독창적인 삶을, 본래적인 나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세인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얼핏 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세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일상 전체가 통째로 도대체 어떻게 세인과 다르게 산단 말인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인과는 다르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인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즉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적으로 실존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우리는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데 세인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세인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세인을 따라서, 세인을 모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굳이 일상의 주인 자리를 세인에게 내줬는가? 하이데거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세인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준 이유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버겁기 때문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나 스스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너무 큰 책임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담과 책임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계속해서 도피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본래적인 존재 양식, 즉 세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대한 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르트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까미도 그렇고, 아마도 우리는 하이데거가 보는 이 구도를 일종의 연극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삶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인의 삶을 따라갑니다. 왜?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편하고 이롭거든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의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선택한 걸까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아니죠. 좋습니다. 그 다음 대학을 진학하느냐 마느냐, 이거. 이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이거 내가 선택했는가? 무언가를 제가 고른 건 맞아요. 근데 그건 객관식이었고요. 그 객관식의 답안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 그 중에서 골랐을 뿐이에요. 그 객관식 문항 바깥에서 내가 어떻게 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의무교육의 제도 바깥으로 벗어난다는 거,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또는 기술,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후 취업 등등등, 이런 정해진 길, 성공? 소위 말하는 성공으로, 사회적 성공으로 이르는 어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정규의 길, 잘 닦여진 그 도로에서 내가 벗어나서 일탈해서 내 삶에서 실패했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비난, 친지들의 비난,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부모님의 원망의 눈빛, 이런 거 내가 어떻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등. 이런 것들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이미 정해진 길,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부담 가고 무거운 일이라고 하여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나마 지금 내가 이렇게 남들 하는 대로 계속 따라 사는 거, 이게 성공이야, 이게 연애지, 이게 결혼은 참된 결혼이야 등등, 이게 우정이야 따라서 사는 거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걸 막연하게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낫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이것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 어렴풋한 자각을 하이데거는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이데거는 말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세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이 사회적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사회적인 정상 궤도를 끊임없이 밟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건 나만의 삶이 아니야 라고 어렴풋이 자각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건 참된 삶이 아니야 라는 나 자신의 어떤 솔직한 자각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피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해하는 만큼 이 삶이 참된 나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만큼 더더더 도망가고 더더더 도피하고 그럴수록 더더더 세인의 존재 방식에 충실하게 된다고, 사회적 정답에 충실하게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만의 삶을, 본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인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도망가는가?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세인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